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각은 아닌데 처음부터 등장시킬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역대급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 뭔가 웅장한 부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멋있죠? 안경을 벗으면서 이게 가능해져가지고 이거를 벗어도 오늘 되나? 꼭 하겠다고. 와, 근데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이거는 괜찮은데 그 체인메일이 무거워요. 제가 체인메일 여기 입고 있는데 이게 그 요새 그 사자들은 알루미늄 립에서 씁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저는 강철로 된 걸 샀죠. 이 옷 있잖아요. 지금 이거 10kg예요. 지금 분장 매는 것도 아니고. 와, 이건 찐 열정이다, 진짜. 오, 오! 오! 나쁘지 않은데? 나 뺀? 제가 화학을 안 한 이유가 이거예요. 화학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 아니, 심지어 오늘을 위해서 구매하신 영화니까 원래 가지고 계시네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와, 오피스에 진짜 찐이다. 학생들 몰래 놔뒀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 연금술의 격변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시기. 네. 근대 화학으로 넘어가기 딱 직전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작해보면은 뭐 오늘 이야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입어보고 싶기도 했었고 해서 십자군 이야기가 어느 정도 파트를 차지하지만 사실 십자군이 메인은 아니에요. 그럼 십자군 전쟁을 왜 하게 됐느냐? 그거는 그 이슬람 쪽에서 침공해가지고 뺏었기 때문에 네.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시작된 건데 그러다 보면 전쟁이 필수적으로 껴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전쟁을 하려면은 당연히 우리는 병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기가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만드는데 이제 화학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빼뜨리고 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 그 사이에 하나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에 제국은 많았죠. 그래도 모두가 제국 하면 바로 떠올리는 건 역시 로마. 로마 제국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겁니다. 네. 로마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매료되어 있는 인물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 부르는 카이사르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 정확히 이제 3월 15일에 그 로마 원로원 회의에서 암살을 당하죠. 여기서 가장 유명하게 나온 말이 브루투스 너도냐 이 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림에서 그 빨간색으로 이 천 같은 걸 두른 우리가 그 천을 토가라고 부르는 로마의 옷인데 네. 저 빨간색 토가를 두르고 있다는 게 우선 첫 번째 독특한 겁니다. 어. 그래서 가운데서 이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카이사르고 네. 그 마주보고 있는 쪽에서 손을 치켜들고 있는 사람이 브루투스입니다. 보면 다른 인물들은 저걸 입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카이사르가 자신과 자기의 가족 혹은 혈연만 입을 수 있는 색상과 옷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림상은 빨간데 저게 정확히는 빨강은 아니었어요. 그럼 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실제로는 뭐냐? 근대 이후에 공업화학에서 본격적으로 격변이 시작되는 색입니다. 이 색이 실제로는 보라색입니다. 오. 그래요? 네, 티리안 퍼플이라고 부르는 보라색이고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보라색 염료로 물들인 토가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이랑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만 한정했었어요. 이 말은 이 색은 결국 황제 혹은 왕의 색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황제나 로얄들만 입을 수 있는 게 보라색이어서 이걸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이게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요? 오른쪽에 뮤렉스라고 부르는 뿔고둥인데 네. 쟤를 한 1만 2천 마리에서 1만 5천 마리를 잡아야 1g의 염료가 나옵니다. 와. 그래서 이 색이 지금도 천이나 옷감 염색에 대한 그런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색깔이 세 가지 천의 그림이 보이고 옆에 좀 다른 종류의 고둥들이 있죠. 네. 네. 저 세 가지 색 모두를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렀어요. 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종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냐고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소라의 어디에서 이게 나올까? 오. 왜냐하면 소라 한 마리를 그냥 쏙 빼가지고 전부 다 갈아버리면 네. 온갖 노폐물부터 이상하게 다 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색소가 있는 곳만 빼내야 돼요. 딱 저것만 보면은 왠지 저 GON이라 써있는 저게 이제 고나드 그 생식 그쪽인데 네. 저거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빨판처럼 붙는 곳 있잖아요. 오피? 네, 거기 바로 위에 쪽에 작은 샘이 있어요. 오. 네, 거기 아가미 아랫샘 우리나라 말로 아가미 아랫셈. 영어로 이제 하이포브랭키어 글랜드라 부르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만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마리를 뽑아야 되는구나. 이게 또 로마랑 다른 곳이 다른데 로마 쪽은 이거를 진짜 다 죽여서 뽑았는데 좀 더 현명하게 쓰려면 우리가 양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 멕시코 쪽은 거기에서 쭉 짜내가지고 뽑고 걔를 풀어줘서 다시 키우고. 아. 근데 이거 3번 하면 죽는데요. 2-3번 하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색깔이 굉장히 고귀한 거였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옛날에 쓰이던 식물에서 뽑아지거나 이런 염료들은 햇빛이 닿으면 자외선 있다 보니까 분자가 깨져서 색이 사라져요. 이게 현대 합성 염료가 위대한 이유가 그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티리안 퍼플은 빛이 닿아도 빛이 바래지가 않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영원한 상징이었고 그래서 왕권이랑도 연결이 됐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썼을까? 이거를 사진 같은 거를 보면 물론 당시 사진은 아니지만 얘를 속에 걸 빼가지고 휴지 같은 데 올리면 휴지 주위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보라색이라는 건 생각보다 얻기가 힘든 색입니다. 자연에 보라색 꽃이 많을 것 같지만 그 꽃에 물을 가지고 물들이면 보라색이 안 나와요. 약간 갈색으로 바뀌거나 노란색이 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처음 염료 색깔은 보라가 아니라 노란색 액체가 나오는데 얘가 산소랑 닿으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청바지도 그래요. 바지 염색하는 액체는 투명하거나 노랑이고 꺼내서 말리면 산소랑 닿으면서 파란색이 발색이 되는 방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게 다 노하우죠. 근데 이 노하우를 누가 했겠느냐? 로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썼어요. 페니키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저도 들어봤어요. 페니키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왜냐면 이게 그리스어로 포이나이케가 보라색이에요. 페니키아라는 나라 이름의 뜻이 자줏빛의 나라. 거기서 이거를 만드는 기술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 뽑아내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염료 자체로는 같은 무게의 은 정도 됐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잖아요. 얘를 옷감에다가 묻혀가지고 옷을 만들면 가격이 확 뛰어요. 그러면 이제 옷의 무게랑 같은 무게의 금액. 와.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었다. 엄청나게 비싼 염료. 와. 물론 이건 나중에 그 윌리엄 퍼킨이라는 화학공학을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공업화학을 만들고 그게 발전해서 화학공학이 되는데 그분이 이걸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 합성 염료와 이 모든 산업으로 발전해요. 그럼 얘 뽑는 거 아까 궁금해하셨던 걸 보면 자, 저게 이제 휴지 위에 보라색 보라색 보인다. 보인다. 저게 밑에 아가미 말했으면 새 나와가지고 산소랑 만나면서 보라색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그게 밑에 쪽에 얇게 그려져 있는 B 그림에 하이포브랭키얼 글랜드라고 밑에 노랗게 네. 있죠. 저 네. 부분이에요. 딱 저기밖에 안 나와요. 저것만 떼어서 모으는 거예요. 저 샘을 추출했을 때 얘를 뽑아내가지고 소금에다가 담급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옷감에 물을 들일 때는 소금이나 산화 알루미늄 같은 걸 넣어야 착색이 잘 돼요. 거기에다가 넣고 얘를 한 3일 정도 담가두면 약간 부패를 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색이 점점 바뀌게 돼요. 그렇군요. 이거를 결국엔 납그릇이나 주석그릇에 넣고 적당히 끓여주면 얘네가 액화가 돼가지고 액기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고 이 삭히고 뽑아내고 분리하고가 이후에 가장 유용하게 쓰인 게 바로 흑색 화약이에요. 흑색 화약 뽑아내는 과정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뽑아져 나온 물질이 과연 뭔가도 연구가 된 게 오른쪽에 있는 인독실 황산염이랑 티리독실 황산염. 네. 그래 티리독실 황산염으로부터 티리안 블루에서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저 구조를 보면 아까 전에 봤던 그 인디고 종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군요. 저거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아까 그 모양이 되니까. 네. 그래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색을 물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색 이야기는 이 정도지만 여기는 로마가 굉장히 발전했을 시대예요. 카이사르가 있을 때는 로마의 거의 뭐 황금기라 볼 수 있죠. 공화정 시대지만. 네. 근데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점차 멸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또 다른 화학 물질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로마가 딱 시작됐다. 그럼 우리가 연금술이 쇠락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로마와 기독교라고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만 봤던 인물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폴이라고 부르는 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포교했던 인물이죠.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12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할 때 네. 사도 바울이 가장 열렬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포교를 했었고 이거를 결국에 받아들인 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이 에딕트 오브 밀란이란 거고요. 이게 콘스탄티누스 있을 때 됩니다. 이때 기독교가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 기독교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이교적인 것들 왜냐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금술이란 거는 약간의 그 신앙이나 아니면 미신이나 여러 가지 파가니즘이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유해신교가 보기엔 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이 세지면서. 그러면 이걸 다 태우자가 나오죠. 그래서 뒤로 가면 분서갱유 같은 사건처럼
것처럼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연금술, 천문학 이런 서적을 다 그러니까. 태우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로마라는 게 분열이 돼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라는 두 개의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저 세로선 쭉 그어진 걸 기준으로 왼쪽이 서로마, 그 오른쪽이 동로마인데 이게 395년에 발생합니다. 네.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두 아들한테 나눠서 상속을 하는데 둘 중에 서로마는 비교적 금방 멸망을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로마다라고 좀 그래도 의미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건 서로마고 동로마는 사실 좀 다르긴 하죠. 많이 다르죠. 네. 그래 이후에는 이 신성 로마 제국까지 그렇죠. 나오면서 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네. 자,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 왜 됐느냐? 우선 서로마 제국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군 전쟁 기타 등등은 동로마 제국과 또 관련된 이야기 됩니다. 네. 그럼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제국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멸망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침공당해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거고. 네. 그럼 침공당에 멸망하려면 이미 국가의 세력이 다 약해져야죠. 쇠락해는, 그렇죠. 쇠락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침공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요. 나쁘죠. 왜냐하면 동로마보다 국경이 넓어요. 온갖 이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야만족이라 부르던 네. 곳들에게 많이 침공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보통 저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다들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 말라리아야, 기후변화나 전염병, 납중독. 근데 우리는 화학적이라면 당연히 납중독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만 이전까지는 이건 약간 그 픽션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납을 많이 쓰지만 이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전부 다 납중독이 될 상태가 수도 안 있냐.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건 오바 아니냐. 음. 재미는 있지만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납중독설이 힘을 얻었던 거는 로마 제국이 납중독으로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이야기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휘발유 같은 기름에 납을 넣었어요. 그 테트라에틸 납이라 불러가지고 네. 얘를 넣으면 노킹이 방지됩니다. 오. 노킹은 연소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일종의 그 끼는 거죠. 매연 기간이 좀 맛이 가는 건데 연비도 안 좋고 하잖아요. 얘를 넣으면 그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납을 썼고 이게 바꾸던 시기에는 무연 휘발유라고 따로 팔았던 게 납을 뺀 휘발유. 네. 지금은 다 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보면은 납중독 별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납중독 때문에 로마만이 아니라 전 유럽이 맛이 같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왜 로마를 가지고 납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느냐. 다음 슬라이드가 로마에서 쓰였던 납의 물품들입니다. 네. 자, 가장 유명한 로마의 시설 중 하나가 상수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만들려면 이 파이프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파이프를 만드는 걸 하려면 좀 다루기 쉽고 얻기 쉬운 게 필요했고 그게 납이었습니다. 네. 납은 물은 금속이라 우리가 이로 깨물어도 찌그러지니까. 네. 그래 모든 파이프를 납으로 만들었었고 수도꼭지도 다 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첫 번째 가설이 나온 거죠. 야, 상수 시설 때문에 그 로마인들이 납중독이 됐다. 근데 반론은 그렇게 해봤자 이거는 실제 위험량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실험을 해봤더니 아니더라. 근데 또 다음 나온 게 오른쪽에 병에 담긴 게 있잖아요. 저게 사파라고 부르는 감미료입니다. 근데 저게 왜 감미료냐면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놓으면은 쉬죠. 시큼하게 포도주 뜯어 놓으면. 네.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밀봉도 없으니까 먹다 보면 이게 쉬었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다 석회수니까 이거를 납으로 만든 주전자에 넣고 끓이거나 납 도료가 발라져 있는 그 항아리에 담아두면 달콤해져. 시큼한 성분이 납을 녹여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세트산 납인데 이게 단맛이 납니다. 단 거 이때 로마 사람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자. 납주전자에 포도주 넣고 끓여가지고 졸이면 달콤한 시럽이 된다. 그래서 좋아. 이거를 감미료로 요리할 때도 쓰고 먹고 다 씁니다. 이게 와. 유물로 남아있는 게 아까 그 그림이에요. 박물관에 있는. 이걸 하도 먹으니까 납중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납이 영향 준 건 바로 이거다라고 나온 게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로마의 황금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은화를 우리가 데나리우스, 저 은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려면은 은을 뽑아내야 돼요. 어디선가. 그렇죠. 근데 은이 우리 생각처럼 땅 판다고 쑥쑥 나오지가 않아요. 네. 사금 채취는 하잖아요. 네. 사은 채취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금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에 담겨있던 어디 있던 금 상태 그대로 분리가 됩니다. 네. 근데 은은 녹이 슬죠. 은 장신구도. 네. 네. 그러니까 은은 그렇게 은만으로 순수하게 뽑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광석에 은이 많을까 봤더니 저 왼쪽 아래 보이는 게 갈렌이라고 부르는 이 납광석인데 네. 여기에 은이 한 0.5%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와.
와. 생각보다 많은 거죠. 0.5%면.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분리를 한다. 이게 로마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모든 게 다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저걸 썼던 방식이 연은 분리법. 네. 납연에다가 은 해가지고 이걸 분리하는 기술인데 저 기술 때문에 발생한 나비 효과가 있죠. 그게 임진왜란이었죠. 저 기술이 일본으로 가요. 아. 일본에서 은을 생산해서 그걸로 조총을 사요. 그러면서 임진왜란의 원인이 뭔가 보면 막 이것저것 많지만 연은 분리법 때문에 일본이 분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글로 써 있는 거는 그 연산군 일기에서 찾아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제 납을 은으로 바꿀 수 있고 납 한 근으로 은 두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은 어디서 난 거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요? 하면서 보여주고는 그러면은 만들어라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만들면서 이 기술이 은을 생산하는 걸로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와, 연산군 일기에 진짜 쓰여 있군요. 이야. 그 연은 분리법 자체도 간단합니다. 원리는 납은 왠지 잘 녹을 것 같잖아요. 납땜도 하고 막 했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납땜에 납을 쓰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은은 녹는 점이 높습니다. 납이 한 320도 정도 되면 은은 한 960도 정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끓이면 납이 먼저 녹겠죠. 그렇죠. 네. 그럼 납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은은 놔두고 여기다가 아연을 넣습니다. 금속을. 와. 아연은 납이랑 붙는 성질이 은이랑 붙는 성질보다 강한 원소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엉겨 붙으면서 분리가 되고 은만 남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납이 녹을 정도로 계속 가열을 하니까 네. 납 증기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저 동전을 만드는 게 엄청난 양의 납을 생산했고 이때 그 황금기 동안에 공기 중으로 방출된 납이 50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우와. 연간 몇만 톤씩 해가지고 500만 톤을 공기 중으로 뿌린 거예요. 와. 그럼 이 로마에서 배출된 납이 뭔 짓을 했는가 이걸 연구하려면 그때 배출된 납이 어딘가 쌓여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린란드랑 북극이었습니다. 아. 거기에 있는 얼음층을 파낸 거예요. 수 킬로미터를 파내면서 층마다 녹여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서 이 시기별로 이게 언제 많이 생겼느냐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오른쪽에 납의 농도예요. 와. 근데 팍스 로마나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걸 네.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고 가운데 쫙 있죠. 올라갔는데.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두 개 빨간색이 역병이 두 번 돕니다. 이게 질병 때문에 로마 멸망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 때 이야기인데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거 그리고 환경 때문에 또 이 이집트의 파이움 오아시스가 서로마 제국 최대 곡창지였는데 거기 기후 변화 때문에 또 멸망한 거 이런 게 종합적으로 생겨요. 근데 이 영향이 뭐냐? 이 영향이 전 유럽의 지능 지수가 2.5에서 3이 떨어집니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보는 거니까. 네. 우리가 뭐 누구는 뭐 IQ가 높고 낮다 해도 우리 다 평균 내면은 한 110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평균 3이 떨어진 거예요. 납의 영향이 그 발생 단계에서 뇌 발달 이런 걸 막아서 그 어린애들도 막 납으로 된 거 입에 못 넣게 하는 게 성인보다 어린애한테 더 위험합니다. 신경 쪽에 또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로마는 멸망했지만 우리 네. 서로마일 뿐이고 우리가 그 로마의 멸망에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게 작용했다를 본 것 뿐이지 우리의 그 연금술로 간다면 그리스 철학이 이제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왼쪽에 그 머리 나라가 알죠. 되게 유명하죠. 네. 저거를 보통 그림으로 이 헬레니즘이 막을 내리고 그리스 철학이 끝을 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오른쪽에 어떤 여성이 군중들에게 처형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정도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나왔던 히파티아라는 히파티아. 유일하게 그려져 있던 여성이 한 명 있었다. 네. 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장의 딸이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군중에게. 광장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그리스의 철학자가 죽은 거예요. 나머지 철학자들은 다 도망가요. 시리아 어디 이런 데로 막 도망가서 그쪽으로 퍼뜨리면서 점점 중동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멸망하겠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은 철학이나 종교는 어땠느냐? 이때 원했던 거는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초월적인 구원이나 나의 영적인 것 추구 그리고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런 거를 연구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스 철학이 활용되다가 헬레니즘이 호로록 무너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집단이든 간에 지금 우리 이건 잘못됐다 라는 바른 말 혹은 시대적으로 이단화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나오겠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다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말했던 게 이 연금술과 천문학, 약학, 의학 모든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던 네스토리우스입니다. 네스토리우스. 딱 봐도 지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저분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어요.
이미 콘스탄티노플은 거의 수도인데 동로마에 네. 거기에 대주교 엄청 높고 네. 이분이랑 싸움이 붙은 게 키릴루스라는 분. 키릴루스. 이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였습니다. 어. 거물과 거물이 대립하게 된 거예요. 네. 대립한 이유는 네스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 어. 그러면 당연히 뭐라 해요? 이단. 너 이단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오른쪽에 거창하게 그려져 있는 장면인 에페소스 공회가 딱 열리면서 여기서 이단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럼 이단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죽여라. 이럴 사람 없죠. 도망가야죠. 튀어야죠. 도망가서 세력을 넓히든 자기만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스토리우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튑니다. 튄다고 하면은 비하 발언 같지만 네. 이거는 아주 영광스러운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을 위한.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뭐 주교들이 올 때까지 회의에 좀 더 늦게 갈게요 하고는 빠지면서 비비적 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교들이 네스토리우스가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회의가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교통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탈출할 때 그 추종자들과 함께 갑니다.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부르는 추종자가 가서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도, 중국 여기까지 쫙 퍼지게 됩니다. 이때 갈 때 신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 연금술, 천문학, 서적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어. 이걸 안 가지고 왔다? 다 타서 없었어요. 가져가서 이거를 번역해요, 그 나라 말로. 그러면서 이 내용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남겨지는 거예요. 우와. 금서라고 맞아요, 불리는 맞아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금서가 왜 남아있냐?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네스토리우스도 갔겠다. 네. 이제 로마는 걸리적거리는 놈 없잖아요. 이제 뒤로 갈수록 황제들이 좀 더 극단적인 기독교 신봉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티리안 퍼플에서 잠깐 등장했던 저분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했던 게 본격적으로 이교도적 관행을 금지하고 점성술, 연금술,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서적들을 다 비기독교적 활동으로 간주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교육기관 다 뿌개버려요. 그 였던 것으로 돼서 흔적밖에 없어요 지금. 아카데미나 이런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라는 학문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철학은 이제 종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유럽에서 연금술 이야기할 건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파라켈수스라든지 네. 다른 인물들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슬람의 황금기가 우리 이야기의 무대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화학에서의 마담 라부아제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종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와버려요. 네. 아브라함은 사라 그리고 하갈 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라는 본처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후처와 애를 낳아라. 그래서 하갈이란 후처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되고 그게 이삭.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네. 결국에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광야는 약간 황량한 지역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 중동에서 더 간 이슬람 지역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이슬람의 성사를 마호메트.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보통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게 그리스도교 말고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브라힘이라 부르고 유대교 옆에 써 있는 거는 저게 그 아브라함 아비누라 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비누란 뜻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네. 차이점이라면 기독교나 천주교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그게 없어요. 이슬람교는 꾸란이라는 책을 보고 알아서 스스로의 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에 만연했던 기독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권위를 기반으로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의 가르침이었다면 네. 이슬람 쪽은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은 과학 발전에 너무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의 유명한 연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아.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자비르 이븐 하이안. 정식 명칭은 아부 무사 자비르 이븐 하이안입니다. 네. 이 아부 무사라는 게 무사의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자비르가 본명이고 이븐 하이안이라는 건 하이안의 아들. 그러니까 하이안의 아들이면서 무사의 아버지인 자비르다. 이게 이 사람 이름이라 자비르라고 합니다. 자비르의 이름이 바뀌어서 유럽에서 부른 게 게베르라고 불러요. 게베르. 네, 게베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연금술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 온 이야기들이라. 그리고 이분이 만든 게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는 모두 4원소였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3원소입니다. 프리마 마테리아 밑에 픽스드랑 볼라타일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소에 따라서 약간 고정돼 있고 단단하고 기반적인 원소가 있고 그리고 휘발성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원소가 있다고 보면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말한 거랑 연결됩니다. 네. 고정된 거는 흙, 당연히 누가 봐도 고정됐어요. 네. 물이라는 것도 형태를 갖고 고정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있고 오른쪽이 휘발성인 녀석들은 공기랑 불. 얘는 형체가 없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들과 연관되는 게 흙과 물이 만나서 기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소금이 되고 그리고 물과 공기로 만난 게 수은이고 공기와 불이 만난 걸 황이라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이슬람 쪽의 삼원소. 아, 그러면 소금, 수은, 네. 황. 네, 소금, 수은, 당시로서는 유황이라고 딱 부르고 자, 소금은 동그라미에 옆으로 선 그어진 건데 쟤는 구조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금은 고체를 가지고 있고 안정성이기 때문에 흙과도 연관되고 소금은 심지어 물의 용해가 되죠. 그래서 물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로 있는 수은은 유동성, 흘러다니는 액체 금속이죠. 근데 수은은 증기로 휘발하기도 해요, 가열하면. 그렇죠. 그래서 물과 공기의 성질을 조합했다라고 보고 황이라는 것은 열적인 성질을 갖고 가연성이라서 불과 연관되고 또 공기랑 만나야지 계속해서 탈 수 있어가지고 연관을 시켜놔요. 네, 그러면 지금 자비를 입은 하이안이라 말해봤자 네. 아이 뭐 알겠어. 삼원수 한 거고 뭐 이슬람 양반인가 보내서 멈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본 거랑 연관이 돼야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죠. 레토르트. 레토르트. 레토르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들어보신 적 그렇죠. 없어요? 제가 저 지금 그거 3분 카레 같은 거. 아, 네. 이게 이 자비를 입은 하이안에서 온 거예요. 우와. 오. 왜냐면 자비를 입은 하이안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까 전에 그 백조목처럼 꺾여 있는 우리 네. 파스텔 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말한 저런 거. 네. 저 장비의 이름이 레토르트예요. 오. 네. 왜냐면 지금은 가열하는 곳이 있고 바깥쪽에 막 물이 흐르기 위해서 식혀서 모으지만 이때는 그런 걸 못하니까 가열해서 나온 증기가 저 길게 돼 있는 곳에 가면은 빨리 식으니까 그렇죠. 그게 끝에서 똑똑 떨어져 모으는 거예요. 네. 자, 이 레토르트로 만든 게 결국에는 가열해가지고 뭔가 열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현대 기술에 쓰이는 거는 우리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오토클레이브라고 화학에서는 부르는데 네. 이거의 초기의 버전이 레토르트. 그럼 이거의 말을 바꾸면 레토르트는 고온에서 살균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레토르트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레토르트 식품이에요. 살균 처리가 돼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 다른 인물 한 번 더 보면 정확히는 이제 이븐 자카리아 알 라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븐 자카리아가 자카리아의 아들. 아까도 그 이븐 하이안이었잖아요. 그리고 알 라지는 라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알 라지는 굉장히 그 페르시아의 박식가이자 이슬람 황금 시대의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한 역할은 의학이랑 화학을 융합시킵니다. 그래 의학자로서 오히려 유명했었고 남겼던 건 이제 동물성 물질. 세상의 물질은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되어 있다. 이게 독의 구분이기도 합니다. 동물성 독과 광물성 독과 식물성 독. 저 좋아하니까 이런 거. 광물성 독은 우리가 이제 비소 같은 가루로 된 거. 생명체가 아니라 흙이나 땅이나 광석에서 얻어지는 거. 수은도 광물성 독. 그렇죠. 그런 납 식으로 같은 네, 거. 그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근데 이 알라지의 제일 멋있는 거는 올바른 지도교수의 덕목을 알라지가 보입니다. 아. 아. 전에 잠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때 황, 수은, 소금이 핵심이었으니까 네. 황이랑 수은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알라지와 그 제자가. 특히 제자를 시켰어요. 대학원생 같은 거라. 황이랑 수은을 연구를 하다가 이게 펑 터진 거예요. 수은을 너무 많이 넣고 했더니 엄청난 폭발이 생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큰일 났다. 교수님한테 혼나겠다. 느낌으로 가서 선생님 이것은 실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알라지가 한 게 아니 우리가 이해할 새로운 힘이 있다는 증거다. 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선 그 전에 터지면 안 돼요. 이때는 연구실 인권과 안전 수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살고 죽고는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터지면 혼난다. 혹시 보고 있다면 혼난다. 어쨌든 굉장히 멋진 인물이고 자 그래서 입 다물고 이제 있어야겠다, 다음 슬라이드가 또 제가 보고 싶은 슬라이드 나오는데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